잘 사는 사람들은 월 10,000불씩 쓴다. 가난한 사람은 1불도 없어 굶어 죽는다. 중앙당 비서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합법적인 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북한 체제는 그냥 김정은과 쓰리우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신기입니다. 왕인데 거의 뭐 하늘에서 낸 왕처럼 그 다음에 인간계 서열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고 한국에는 2002년도 탈북해서 왔습니다. 북한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0년 됐지만은 최근에 온 탈북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추적 관찰해 오고 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과 돈을 마음대로 달러를 펑펑 쓰고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상위 계층의 소비가 한국보다 못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부자란 소리 좀 들으려면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12만 불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5천 정도를 쓰는 게 부자로 꼽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1불도 없어 굶어 죽는다.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사회적 눈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웬만하면 그게 다 됩니다. 유흥 문화가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룸살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룸살롱이 없는 대신에 중앙당 비서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합법적인 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군 장성 같은 경우는 장성 휴양지들이 다 있는데 휴양지 가면 군 입대할 때 가장 예쁜 여성들 뽑아서 거기에 관리인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많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상위 0.1%? 북한에서 상위 1% 하면 뭐 한 2천만 인구니까 20만 명, 0.1%다 하면 2만 명.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위 0.1%에 포함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언론들에서 이거 잘 몰라요.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돈주라고 하는데 사실 돈주도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돈주는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아무개의 마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군가 돈을 대주고 비호해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자기가 돈을 굴리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뭐 어떤 똘똘한 사람 내세워서 돈을 굴리게 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럼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중앙당 간부입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 탈북한 사람들 쭉 인터뷰해보면 93, 4%가 압도적으로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직업 1위 중앙당 간부 이렇게 꼽았습니다. 2위 보위부, 3부가 아마 무역일꾼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이 꼭 돈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 북한의 실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첫 번째 그 사람 손에 인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쥐고 있느냐, 세 번째 외국에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면 중앙당에서도 조직 지도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간부 중에 간부라는 소리죠.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뭐 연간에 몇백만 달러를 자기가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사권을 쥐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숙청권을 쥐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열을 따지면 뭐 가령 최고인민회의 최룡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서열은 상당히 높지만은 실상은 힘이 없다. 왜? 그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룡해를. 왜냐면 그 사람한테 줄 서봐야 출세하기 힘들고 또 돈을 주기도 힘들고. 총리 서열 2위입니다. 김덕훈 총리. 인사권이 없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열 1위는 뭐 당연히 김씨 패밀리 제어하면 조직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체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열 패밀리가 누구냐? 김정은과 쓰리우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신기입니다. 왕인데 거의 뭐 하늘에서 낸 왕처럼 김정은, 쓰리우먼,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은 직계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비밀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해주는 특등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 서열이 있는 거죠. 인간계 서열에서 1등은 아까 말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직 지도부, 뭐 일부부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셉니다.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당 간부예요. 높은 간부인데 높은 간부면 저절로 밑에서 뇌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 담당 인사권을 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군단장, 사단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단장은 나 이 자리 좀 연임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수십만 달러씩 계속 정기 상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군단장 자리에 집착하냐? 한 개 군단 산하에 외화벌이 업체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걸 또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뇌물 받은 사람,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에서는 몇백 불씩 왔다 갔다 하고 몇천 불 단위, 그리고 거기서 사단장 정도 되려면 한 10만 불은 뇌물 써야 됩니다. 군단장 되려면 50만 불. 이 공공연한 액수인데, 그러면 그 군단장 인사권 진 사람은 몇백만 불을 이렇게 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돈을 은행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뇌물 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것을 남의 명의로 사가지고 그 아파트 한 방에다 그 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똘똘한 놈 불러다가 내가 돈을 100만 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굴리는데 뭐 외화벌이 업체 차릴 수도 있고 무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하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겁니다. 분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면 위치가 좋은 곳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평양도 수도 발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디는 공원, 어디는 공장이 다 있습니다. 공원에 짓기는 불가능하니까 여기 지하철역 가까우니까 이 부지에 단층집들이 많은데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먹 좋은 곳에는 눈독 들인 놈들이 많겠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뒷배, 아까 그 중앙당 간부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간부만 여기 노리는 게 아니고 다른 간부도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 좋은 데서는 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도장 7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 뒤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단층집들을 철수시키고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짓는 원가가 제가 2019년 원가 분양 계산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어디 건국역 주변에 있다는 거. 한 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전체 80세대 가구를 짓는데 가령 뭐 100만 불 정도 든다 하면 분양해서 팔게 되면 500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가 지금 평양 중심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건설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분양해서 팔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는 돈 안 써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 김정은이가 돈을 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김정은은 쭉 가서 저기가 낙후됐으니까 저기를 다 밀고 10,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시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도장 7개가 필요 없어요. 도장 7개 매 도장 찍을 때마다 수만 불의 뇌물들이 들어가던 그런 게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 나가라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지 문제 해결됐죠? 인력이 해결됩니다. 군부대 갖다 건설부대를 엽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재료 아닙니까? 재료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건데요. 요때 아파트를 짓는데 뭐 10개 동을 짓는다 그러면 각 성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외교부, 외무성, 이 아파트 단지. 무력성 이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도 목전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힘 있는 성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아파트 건설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 가령 인민무력성에서 이만한 아파트 받았다. 그러면 간부들이 돈을 댑니다. 대가지고 다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팔아가지고 나눠갔습니다. 나눠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큰 건설하게 되면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부지 해결해줬지, 인력 해결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와서 꼭 지 몫을 찾아 먹습니다. 와서 저 아파트는 예술인한테 주세요. 저 아파트는 과학자들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하는데 어떤 때는 김정은이가 너무 많이 떼가서 거기 투자한 돈주들이 사실 중앙당 간부란 말이죠. 제대로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령 2015년 12월에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데는 김정은이가 적게 떼가서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남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뒤에 건설된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와서 너무 많이 뜯어갔대요. 가령 거기에서 80층 아파트 그걸 몽땅 김일성대 교수 과학자들한테 다 주세요 하는 바람에 너무 뜯어가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 본전 겨우 건졌다고 김정은 욕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해서 평양 중심부에다 아파트를 짓다가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점점 변두리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남, 대동강 남쪽 이쪽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사동 송신지구에. 이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평양이 강남하면 우리 강남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평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성안, 옛날 말하면 평양 성안 쪽에 있는 지역, 평양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구역, 대표적으로 보통강구역 이런 쪽에서 모란봉구역, 평천구역 여기가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고, 강남은 집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강남이 비싸고 강북이 싼데 거기는 대동강 북쪽 강북이 비싸고 강남은 쌉니다. 왜 강남이 싸냐?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대동강 이남으로 가지 않거든요. 교통부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건설된 아파트는 비싸지 않습니다. 부촌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서 위치 좋은 목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보통강 구역에다가 김일성 원래 주택 자리를 허물고 아주 고급 아파트들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요거는 좀 자기 돈 쓴 것 같아요. 공로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딱 줘야 되는 거. 리춘희 아나운서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예술인, 공로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은 목적은 당신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면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줬는데, 이런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로자라는 것은 이미 북한에서 기득권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아파트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의 단점은 살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제일 위치가 좋고 가장 고급지고 그리고 크기도 큰 아파트가 재작년에 건설된 보통강 구역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위 탑티어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도시가 북한에서는 그렇죠. 김정은이가 2020년인가?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1만 세대세에서 5만 세대를 5년 동안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이가 공언했으면 매년 1만 세대는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말은 법이니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1만 세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나라 한 수십위 건 있는 건설회사가 1만 세대 넘게 지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이 다 달라붙었으니까 한국의 30위권 건설회사 정도의 능력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래 지금 요즘 짓는 건 벌판에 짓기 때문에 부지 문제도 없고 그냥 파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막 1만 세대만 채워야지 못 채우면 목이 날아가니까 대충 날림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화성지구에 있는 아파트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못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문제죠. 이 아파트 단지 건설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가 돼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이런 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30층에 집을 받은 사람은 매일 아침 30층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까지 길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부에 있는, 중심부가 전기가 그나마 오거든요. 신도시에 북한에서 전기를 어느 만큼 공급해 주느냐, 그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당연히 그럽니다. 가서 이 아파트 단지는 전기를 잘 보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쪽 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아파트는 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 사정이 좋을 때는 다 줘요. 그런데 악화되면 그다음 어디서부터 자르느냐? 그러면 권력자들이나 아파트들이 제일 늦게 자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단지부터 잘릴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전기 나오는 양이 한정돼 있으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전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불은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 화력발전소, 북창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끌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석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탄광이 잘 돌아가려면 또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작년도 수해 같은 데는 평양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대던 그 광산들이 70여 개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침수된 탄광을 복구하려면 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수기 돌려서. 이게 또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뽑지 못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전기가 없으면 또 탄광을 가동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 대북제재 2017년에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발표됐는데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탄 나오면 중국에 팔아서 달러를 바꿔왔는데 석탄 수출이 금지되니까 결국 그 석탄이
생산 능력은 많은데 나가지 못하니까 내수용으로 돌게 되니까 평양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져 가지고 뜻밖에도 평양 사람들이 전기난에서 아주 좀 자유로워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게 뭐 석탄만 캐면 되는 게 아니고 발전기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중국에서 10만 킬로와트짜리 두 개를 몰래 밀수해 가지고 발전기 들여가서 가동하는데 이것도 좀 가동하다 보면 중고로 들여갔기 때문에 또 축이 부러지면 이걸 또 사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이제 또 설비를 못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얼만큼 또 버틸지는 모르는 일이죠. 평양에 200만 넘는데 다 상류층은 아니죠. 평양에도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막 가령 뭐 버스도 달리고 뭐 생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진짜 상류층 같은 경우는 전기를 봅니다. 그거는 뭐 그 아파트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기 배정하는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계속 보게 하라 이래가지고 계속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으면 그럼 또 중산층들은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 또 배전소 같은 데 가서 뇌물을 줍니다. 2시간만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힘 없으면 전기를 구경 못하고 사는 거죠. 하층민들도 아파트 많이 삽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송신 같은 데는 간부들은 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닙니다. 간부들은 뭐 단층집 좀 부지 넓은 데 살고 싶죠. 아파트는 항상 위험 부담 있죠. 정전되면 걸어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난방이 안 되면 정말 춥습니다. 그건 뭐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까지 나쁘다 그러면 거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산다 해서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 북한은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눠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서로 완전한 격차를 이루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그 200만 명 정도가 북한 인구의 10%가 삽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말하면 신분증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뭐 전라도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양 사람은 평양 신분증, 시민증 따로 줍니다. 지방 사람들은 공민증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탁 색깔만 봐도 아, 저 평양 사람이구나, 지방 사람이구나. 우리는 지방 살던 사람이 얼마든지 서울에 와서 살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거의 봉쇄됐습니다. 지방 사람이 평양 와서 살려면 한 100만 불은 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인프라가 다 평양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는 건 둘째치고 지방 사람이 평양에 오자고 해도 특별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 발급받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진짜 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가긴 가죠. 예, 가긴 가는데 뭐 내가 부모가 뭐 상을 당했다 뭐 이러면 가는데 그 외에는 놀러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평양에 계속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평양 시민 증가율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90년대는요 이 결혼할 때 내가 평양 남자고 지방 여성이다. 그러면 평양 사는 걸 지방 여성 허용합니다. 그런데 평양 여성과 지방 남자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평양 여자가. 그런데 최근 한 10여 년 전에는 둘 중에 결혼을 한 명이라도 지방이면 다 지방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지방 가기 싫으니까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삽니까? 이런 거죠. 예? 우리도 근데 사실은 그렇대요. 어디 사세요? 하면 대충 강남인지 강북인지 해서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양 사람들은 필사적인 거죠. 지방 사람은 만나면 내가 지방 가야 되니까 무조건 평양 안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양의 그 뭐랄까 핵심 군중만 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이 출신 성분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북한이라는 게 지방에서 다 봉기가 일어나도 평양만 딱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은 굳건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신분 좋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무슨 아리랑 축전 그 돈도 안 되는 거 10만 명 불러도 왜 합니까? 맨날 북한에서 뭐 열병식 하고 뭐 행사하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 다 갖다 놓고 하다못해 그 김일성 광장 바닥에서 꽃다발이라도 흔들게 해요. 이 흔드는 거 단순한 동작 3개월 훈련조입니다. 들어 흔들어 3개월 훈련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양 사람들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어서 앉아 이 훈련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명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훈련을 평양 사람들은 빡세게 주는 거예요. 북한이 행사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말 잘 듣게. 네. 북한 하나 자체가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뭐 태어난 대로 산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북한의 출신성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크게 이렇게 우리 장기판 떠올리면 됩니다. 바둑판처럼. 그러면 이게 가로줄, 뭐 시실, 날실 뭐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는데 가로줄 56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핵심 군중, 뭐 동요계층, 복잡군중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핵심 군중 뭐 김일성 빨치산 출신 제일 꼭대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지주 자본가, 무슨 월남자 뭐 이런 건 제일 바닥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로로 4개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성분이라는 건데 사회성분 4가지로 구성됩니다. 노동자, 노동계급, 그 다음에 농민, 사무원, 군인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 사회성분 뭐냐?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뭐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서 자라서 혹시 사무원이 됐다 해도 내가 사무 성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자식부터 바뀝니다. 나는 그냥 농민계급이고. 그러니까 56개 4개로 또 나눠주면 한 200여 개의 이렇게 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은 어느 칸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칸을 넘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밑바닥이 어느 칸에 태어났는데 저 상위권 칸으로 올라간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든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회에서 통제를 받으며 사는 거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